집안에서 가장 오래된 냄새는 된장 끓는 냄새도 아니고 묵은 나무 바닥 냄새도 아니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냄새는 두려움이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50년 넘게 이 집 벽 속에 배어든 두려움은 밤 냄새보다 진하고 향 냄새보다 끈질겼다. 전주 이씨 문중에서 이름 석자 알리던 이용복이 쓰러진 건 초겨울 아침이었다. 아내 박순분이 안방 문을 두드렸을 때 이미 그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닫힌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소리 없이 일어난 일이었다. 순부는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4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뒤이어 장남 이재석이 달려왔다. 그 다음에 차남 이재민이, 딸 이재희가, 막내 이재홍이 왔다. 순서대로였다. 이 집에서는 50년 동안 모든 것이 순서대로였다. 앉는 순서, 밥 먹는 순서, 절하는 순서, 말하는 순서, 아버지 이용복이 정해놓은 순서, 영안실에서 장남 재석이 상주 자리를 맡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재석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늘 아버지 옆에 붙어 다녔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수첩에 받아 적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외워두었고 아버지 지인들의 생일을 아버지 대신 챙겼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효자라고 했다. 재석 본인도 그것이 효도인 줄 알았다. 사흘장이 시작됐다. 문상객들이 줄을 이었다. 지역 유지들이 왔고 문중 어른들이 왔고 이용복이 다니던 향후의 사람들이 왔다. 조화가 영안실 복도를 가득 채웠다. 재석은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모든 문상객을 직접 맞았다. 재민이 형, 좀 쉬어라고 해도 재석은 고개를 저었다. 제이가 오빠 밥은 먹었어? 라고 해도 재석은 나중에라고만 했다. 박순부는 그 사흘 동안 내내 영안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상주석에도 손님 맞이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다. 큰 며느리 권미숙이 끊임없이 어머니, 이리 나오세요라고 했지만 순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흰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한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슬픈 것도 지친 것도 홀가분한 것도 그 어느 것도 명확하게 읽히지 않는 얼굴이었다. 재민이 어느 순간 형수 미숙에게 낮게 물었다. 어머니 왜 저러세요?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미숙이 입술을 실룩였다. 그러게요. 오히려 너무 차분하셔서 더 이상하네요. 제이가 그 말을 들었다. 당신들이 뭘 알아? 어머니가 저렇게 앉아 계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 건지. 재홍은 구석에서 핸드폰을 만지다가 형과 누나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막내인 재홍은 이 집에서 항상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적게 말했다.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안다는 것을 그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발인 전날 밤 자식들이 영안실 옆 대기실에 모여 앉았다. 밤이 깊어 문상객도 끊기고 향불 연기만 조용히 피어오르는 시간이었다. 그때 재석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유산 얘기, 이제 슬슬 해야 할 것 같다. 재민의 눈이 반짝였다. 형이 꺼내기 어색하면 내가 할까? 제이가 낮게 혀를 찼다. 아직 발인도 안 했잖아. 아니, 어차피 해야 할 얘기잖아. 미루면 더 복잡해져. 재홍이 핸드폰에서 눈을 들어 형들을 한번 훑어봤다가 다시 내렸다. 재석이 말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한테 다 주기로 하셨어. 그 얘기는 다 알잖아. 근데 그게 문서로 된 게 있어요? 유언장이요? 차남 재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우면서도 날이 서 있었다.
아버지가 공증 유언장 써놓으셨어. 내가 관리하고 있고. 형이 관리? 언제부터? 제이가 끼어들었다. 야, 지금 당장 그 얘기해야 해? 어머니가 저기 혼자 앉아 계신데. 재민이 뒤통수를 긁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다 챙기셔야지, 남은 거.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 거잖아. 재석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버지가 유언장에 명시하셨어. 장남인 내가 상속받고 어머니 생활비는 내가 매달 드리는 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재민이 짧게 웃었다. 웃음이 아닌 웃음이었다. 제이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재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화가 오가는 내내 대기실 문 바깥에 박순분이 있었다. 그녀는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모두 들었다. 이용복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이용복이 죽은 지금도 그랬다. 이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말없이 앉아있는 사람이었다. 순부는 조용히 영안실 쪽으로 다시 걸어갔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다가섰다. 이용복의 영정사진은 크고 단정했다. 정장에 넥타이를 맨 채 반듯하게 카메라를 바라보는 얼굴이었다. 살아생전 그가 가장 좋아했던 자신의 모습, 권위 있고 흔들림 없는 가장의 얼굴이었다. 순부는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당신 아직도 저 방에서 다 조종하고 있네요. 아무도 없는 영안실에서 그 말은 향 연기를 타고 공중으로 흩어졌다. 순부는 그 앞에서 절을 했다. 2번, 반듯하게, 마치 이 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발인 날 아침 영구차가 떠났다. 화장 후 유골은 선산에 안치됐다. 자식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재석은 묘지 앞에서 울었다. 진심으로 우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우는 것인지 그 자신도 모를 눈물이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순부는 딱 한 가지 생각을 했다. 제사가 첫 번째다. 기일 제사까지는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순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50년 가까이 접어두었던 것이 이제 조금씩 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냥 결심이었다. 크고 단단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결심. 집으로 돌아온 순부는 안방 문을 닫고 혼자 앉았다.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다. 빛바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 편지는 그녀가 30살 되던 해에 받은 것이었다. 순부는 편지를 펼치지 않았다. 그냥 손 안에 쥐었다. 봉투가 조금 구겨졌다. 45년이었다. 45년 동안 이 봉투를 쥐고 버티어왔다. 이제 곧 그것이 말을 할 시간이었다. 이용복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가 살아온 시대를 먼저 알아야 했다. 그는 1942년생이었다. 전쟁의 포연 속에서 자랐고 가난 속에서 청년이 됐다. 미천없이 올라온 사람이었다. 한학을 조금 배운 집안 출신이었지만 실제로 그가 살아남은 것은 학문이 아니라 뚝심과 눈치와 사람을 누르는 힘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이기는 방법을 알았다. 가정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박순분이 이용복을 만난 것은 21살이었다. 양가 어른들이 정해준 중매였다. 그때 순분이 아는 이용복은 단정하고 말수가 적고 부모에게 공손한 청년이었다. 낯이 두껍지 않은 사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낯을 두껍게 보이지 않는데 능한 사람이었다. 그 차이를 순분이 알게 된 것은 혼인한 지 2해가 지나서였다. 결혼 이듬해 순부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나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다. 유산이었다. 그 이듬해 또 임신을 했고 또 유산이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순분의 몸은 아이를 품지 못했다. 이것이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였고 이용복에게는 그것이 아내의 가장 큰 결함이었다. 이용복의 태도가 달라졌다. 말이 줄었다. 줄어든 말 대신 눈빛으로 대화했다. 그 눈빛이 어떤 것인지 순분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결혼 3년째 되던 해 초봄, 이용복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아이는 갓난아기였다. 강보에 쌓인 채로. 이용복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냥 순분의 앞에 아이를 놓았다. 아들이다. 그 말뿐이었다. 순분은 그날 아무 말도 못했다.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다. 이용복의 얼굴에 어떤 감정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울지도 미안해하지도 자랑하지도 않는 얼굴.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얼굴. 그 얼굴 앞에서 순분이 낼 수 있는 소리는 없었다. 아이는 이재석이 됐다. 순분은 그 아이를 키웠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고통이었는지 위안이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었다. 그냥 키웠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젖을 먹여야 했고 밥을 먹여야 했고 학교를 보내야 했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했다. 그 모든 것을 순분이 했다. 이용복은 재석에게 지극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이후 순분이 차남 재민을, 딸 재희를, 막내 재홍을 낳았지만 이용복의 눈에는 재석이 언제나 첫 번째였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는 오직 이용복만 알았고 이제 이용복은 없었다. 순분이 아이의 출생에 대해 처음으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결혼 5년 후였다. 이용복의 외출이 잦던 시절, 순분은 남편의 지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쓴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내용은 짧았다. 당신 남편의 아이는 당신 자식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 아이 핏줄을 알아두십시오. 편지 한 장이 순분의 세상을 뒤집었다. 아니, 뒤집었다기보다는 원래 뒤집혀 있던 것의 밑면을 보여줬다. 순분은 그 편지를 이용복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혼자 확인해 나섰다. 이용복의 옛 지인 몇몇을 수소문했고 반년이 걸렸지만 윤곽이 잡혔다. 재석의 친모는 이용복이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였다. 결혼 후에도 관계를 끊지 않다가 아이가 생겼고 그 여자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다. 이용복은 아이를 가져왔다. 아내에게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순부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랫동안 있었다. 울지 않았다. 울지 않은 것은 이미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눈물을 쓰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겠다. 그 결심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살아본 사람만 안다. 50년 가까이 그것을 살아냈다. 장남이 집안의 중심이 되는 동안, 재석이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동안, 재석이 아버지 재산을 도맡을 것이 공공연해지는 동안 순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른 자식들이 밀리는 것을 봤다. 재민이 아버지 앞에서 어깨를 움츠리는 것을, 재희가 딸이라는 이유로 대화에서 빠지는 것을, 재홍이 막내라는 이유로 존재감 없이 사는 것을. 그것이 다 순분의 가슴에 박혔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순분은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이용복이 아니라 재석이라는 것의. 아무 죄 없이 이 집으로 들어온 그 아이가, 아버지가 낳았지만 어머니가 없는 그 아이가, 그 아이도 불쌍했다. 그래서 버텼다. 하지만 이용복이 죽은 지금은 달랐다. 그 억누름의 이유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영안실에서 돌아온 날 밤, 큰 며느리 권미숙이 시어머니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주무세요? 응, 들어와. 미숙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차를 한 잔 들고 왔다. 많이 힘드시죠? 드세요. 순분이 차를 받았다. 아들은? 재석 씨요? 서재에서 아버지 서류 정리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순분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미수가, 네 어머니. 나중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는 놀라지 마라. 미숙이 눈을 깜빡였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가장 적게 놀랐으면 좋겠어서. 미숙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냥 힘드셔서 하시는 말씀이거니 했다. 그러나 방을 나오면서 뒤통수에 서늘한 것이 스쳤다. 차가운 기류 같은 것. 시어머니의 방 안에서 나온 차가운 기류. 그날 밤 재석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서류를 뒤지고 장부를 확인했다. 그것이 효도인지 계산인지 재석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됐다. 아버지가 늘 그랬다. 감정과 이해를 분리하지 않고 그 둘을 동시에 가졌다. 재석은 그것을 배웠다. 다음 날 아침 순부는 자식들을 불러 앉혔다. 아버지 첫 제사는 기일에 제대로 지내야지. 집에서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어머니. 여기서 하면 되죠. 음식은 내가 직접 할 거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 제이가 말했다.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세요. 혼자 해야 해. 그 말투에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었다.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어머니가 조금 이상하다. 장례 치르시면서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 그런 눈빛들이었다. 순부는 그 눈빛들을 다 봤다. 그냥 차를 마셨다.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었다. 그 한 달 동안 순부는 준비할 것이 있었다. 음식만이 아니었다. 말도 준비해야 했다. 45년 동안 삼킨 말들을 이제 꺼내야 했다. 어떤 순서로, 어떤 말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것이 제사 음식보다 훨씬 중요한 준비였다. 제삿날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이 집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석은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 서류를 하나씩 정리했다. 경기도에 땅이 3필지, 시내에 상가 건물이 하나, 그리고 현금 자산이 있었다. 이용복이 공증해둔 유언장에는 이 모든 것을 장남 이재석에게 단독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다. 재석은 그것을 법무사에 가져가 열람을 신청했다. 차남 재민은 형이 법무사를 드나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 모르는 척했다. 그러나 어느 날 형 뒤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었다. 재민은 이재석과 동생이지만 한 번도 형처럼 느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늘 재석을 앞에 세웠기 때문이었다. 재석이 앉는 자리, 재석이 받는 눈길, 재석에게 건네지는 이야기들. 재민은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며 자랐다. 그 모순이 재민 안에서 쌓여왔다. 딸 제이는 조금 달랐다. 제이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아버지 재산에서 딸은 처음부터 계산에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다. 그래서 제이는 오히려 일찍 독립했다. 서울에서 작은 디자인 사무소를 운영했고 생활은 자기가 꾸렸다. 그런 제이였지만 이번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재석한테 유산을 몰아준다는 것이 못마땅했다. 제이는 재산보다도 그 구도 자체가 화가 났다. 이 집에서 딸은 언제나 없는 사람이었다. 막내 재용은 늘 그렇듯 조용히 관찰하는 쪽이었다. 재용은 어릴 때부터 말이 없었다. 형들이 싸울 때도, 누나가 울 때도, 아버지가 소리를 칠 때도 재용은 방 구석에서 지켜봤다. 그리고 기억했다. 재용의 머릿속에는 이 집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일의 목록이 저장되어 있었다.
어머니 순분에 대해서는 재홍이 아마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안방 서랍 아래에 무언가를 두고 있다는 것도, 어머니가 가끔 그것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다는 것도, 한 번은 우연히 그것을 보았다. 낡은 봉투였다. 재홍이 그게 무엇인지 물었을 때 어머니는 옛날 것이야 라고만 했다. 재홍은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제삿날 열흘 전 재민이 어머니를 찾아왔다. 점심시간 무렵이었다. 순분이 마당에서 장독대를 닦고 있었다. 재민이 마당에 들어서다가 어머니를 보고 잠시 멈췄다. 어머니, 뭐 하세요? 보이잖아. 장독 닦지. 왜요? 저 시켜요. 내가 여기 살아? 내가 해야지. 재민이 마당 평상에 걸터 앉았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부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다. 뭔데? 제사 얘기인데요. 제사 끝나고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유산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형이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내 형이 다 가져간다고? 아버지 유언장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순부는 다 닦은 항아리를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재민을 돌아봤다. 재민아. 네. 유산은 유언장대로 가는 거야. 재민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그러면 저는요? 제이 누나는요? 재홍이는요? 내가 왜 나한테 그걸 물어? 어머니가 말씀하셔야 형이 듣잖아요. 어머니가 제삿날 한마디만 해주시면. 순분이 손을 들어 재민의 말을 막았다. 부드럽지 않은 동작이었다. 제삿날에는 내가 할 말이 있어. 재민이 눈을 깜빡였다. 네? 무슨 말이요? 와봐야 알겠지. 그게 전부였다. 순부는 장독대 걸레를 물에 헹궈 빨랫줄에 걸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재민은 평상 위에 앉아 한참 멍하니 있었다. 제이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 제삿날 사흘 전이었다. 제이가 서울에서 올라와 어머니 집에 들렀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그럼. 제사 음식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혼자 한다 했잖아. 제이가 식탁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솔직하게 여쭤봐도 돼요? 뭐? 아버지가 오빠한테만 다 주기로 한 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순분이 국그릇을 씻으면서 말했다. 그 얘기는 제사 끝나고 해. 왜요? 제사가 끝나야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이가 사과를 깎다가 멈췄다. 어머니, 무슨 이야기요? 순분이 제이를 돌아봤다. 제이야, 너 어릴 때부터 오빠를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었어? 오빠요? 재석 오빠요? 응. 제이가 잠시 생각했다. 그냥 아버지가 오빠만 유독 좋아하셨잖아요. 어릴 때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죠. 왜요? 순부는 대답 대신 다시 국그릇을 씻었다. 제사 때 봐. 제이는 그 말에 무언가가 등골에 스치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다. 충격보다는 각오. 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은 각오였다. 재석은 이 무렵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재석은 바빴다. 상속 처리를 할 법무사 사무소를 알아보고 있었고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사망 신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중이었다. 틈틈이 어머니 집에 들러 냉장고를 채워두고 어머니,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하고 물었다. 순부는 그럴 때마다 없어라고만 했다. 어느 날 밤 재석이 뒤늦게 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다. 순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응, 좀 있다가. 뭐 쓰세요?
순부는 종이를 뒤집어 놓았다. 제사 제수 목록. 재석이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음식 비용이나 이런 거. 됐어. 혼자 다 하시려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재석이 어머니 얼굴을 한동안 들여다봤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좀 쉬세요. 순분이 아들을 올려다봤다. 재석아, 네 어머니. 너 어릴 때 내가 자장가 불러줬던 거 기억해? 재석이 멈칫했다. 아, 기억나요. 자장가 잘 불러주셨잖아요. 그래. 어머니 목소리가 좋아서 들으면 바로 잠들었는데. 순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사 잘 지내자. 재석이 나간 뒤 순부는 뒤집어 놓은 종이를 다시 앞으로 했다. 거기에는 재수 목록이 없었다. 빼곡하게 적힌 것은 다른 것들이었다. 날짜, 이름, 사실들. 45년 동안 가슴속에 눌려있던 것들의 목록이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그러나 글씨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제사가 사흘 앞이었다. 기일 전날 밤부터 순부는 혼자 음식을 했다. 자식들이 다 오겠다고 했지만 순부는 저녁에 와라고만 했다. 제삿날 오후 5시. 그것이 집합 시각이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도 됐다. 순분에 부엌에서 새벽부터 무언가가 끓었다. 탕국이 끓었고 나물이 볶아졌고 전이 부쳐졌다. 평소에도 순분의 제사 음식은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였다. 이용복이 살아있을 때는 그 음식 하나하나에 이용복의 입맛이 반영됐다. 달지 않게, 짜지 않게, 색깔이 바래지 않게, 상위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이용복은 제사 음식에도 지시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 순분이 만드는 음식은 이용복의 입맛이 아니었다. 순분 자신의 손맛이었다. 45년 동안 눌러왔던 손이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움직였다. 오후 5시가 되자 자식들이 도착했다. 재석이 먼저 왔다. 아내 미숙과 함께. 미숙은 뭔가 도울 것이 없을까 두리번거렸지만 부엌에는 이미 음식이 다 차려져 있었다. 재민이 다음으로 왔다. 아내 없이 혼자였다. 재민의 아내는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다. 재민은 어머니 집 거실에 앉아서 눈치를 봤다. 제이가 서울에서 올라왔다. 남편은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했다. 제이는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혼자 음식을 다 해놓은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앉았다. 막내 재용이 가장 늦게 왔다. 재용은 지방에서 올라왔다. 짐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 방에 먼저 들어갔다. 순분이 제사 의복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 왔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분이 재용을 봤다. 자식들 중 가장 어린 얼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적게 말하는 아이. 순부는 재용을 유독 마음 쓰게 됐다. 괜찮아. 너는? 저도요. 재용이 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아 고개를 들어봤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생겨요? 순분이 눈을 가늘게 떴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요. 느낌이요. 순부는 잠깐 재용의 이마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영리했어, 너는. 그게 답이었다. 재용은 더 묻지 않았다. 제사가 시작됐다. 순분이 제상을 직접 차렸다. 음식들이 올라갔다. 탕국, 나물 3가지, 산적, 전, 과일, 밥과 국. 이용복이 좋아하던 순서대로 놓아졌다. 그리고 향에 불이 붙었다. 재석이 잔을 들어 술을 올렸다. 큰 절을 했다. 재민이 다음이었다. 제이가 절했다. 재용이 절했다. 자식들 모두 절을 마쳤다. 그 다음 순분이 절을 했다. 50년 가까이 이 남자에게 절을 해온 여자의 마지막 절이었다. 2번, 천천히.
일어나면서 순부는 잠깐 영정 사진을 봤다. 단정하고 권위 있는 이용복의 얼굴. 살아서도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표정. 순분이 몸을 돌렸다. 자식들이 재상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재석, 재민, 재희, 재홍. 넷이 어른이 되어 거기 서 있었다. 재석은 상주로서 반듯하게, 재민은 슬그머니 형보다 반걸음 뒤에, 재희는 차분하게, 재홍은 조용하게. 순분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말문을 열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사 끝나고 하시죠, 어머니. 아니, 지금 해야 해. 아버지 앞에서. 잠깐 침묵. 재민이 눈을 깜빡였다. 재희가 어깨를 살짝 세웠다. 재홍이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재석이 다시 말했다. 어머니, 지금은. 이재석아. 그 목소리가 달랐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달랐다. 재석이 멈췄다. 순분이 앞으로 한 발 나섰다. 내가 왜 평생 내 수발을 들었는지 아니?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재석이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왜 너를 낳은 어머니처럼 살았는지. 너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장가보내고.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내내 내가 왜 한마디도 안 했는지. 어머니, 내 아버지가 데려왔어. 너를. 내가 낳은 게 아니야. 순간 정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재민의 눈이 커졌다. 재희의 입이 반쯤 벌어졌다. 재홍이 두 손을 꼭 쥐었다. 재석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태어난 지 2달도 안 됐을 때 이 집에 들어왔어. 내 아버지가 강보에 싸서 데려왔어. 나한테 설명도 없이. 재석이 뒷걸음질 쳤다. 한 발. 뒤에 있던 재민이 물러났다. 공간이 생겼다. 그럼 제 친어머니가 이 집 밖에 있던 사람이야. 내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만나던. 재희가 손을 입에 가져갔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왜 해? 왜 지금 말씀하세요? 순분이 재민을 봤다. 그 눈빛이 무서웠다. 그러나 차가운 게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억누른 눈빛이었다. 지금이 아니었으면 안 됐으니까. 방 안에 향 연기가 조용히 흘렀다. 재상 위에 이용복의 영정 사진이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표정으로. 재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힘이 빠지듯 주저앉았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다. 영정 사진을 향해 아버지가 있는 방향으로. 아버지, 아버지가.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순간 미숙은 남편 옆에 앉지 못했다. 발이 붙었다. 그냥 거기 서 있었다. 재홍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재석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희가 눈물을 닦으면서 순분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 사실을 얼마나 오래 알고 계셨어요? 결혼 5년 되던 해부터. 40년이요? 45년. 재희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흰 저고리를 입고 반듯하게 서 있는 어머니.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머니. 왜 말 안 하셨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순분이 재희의 눈을 바라봤다. 재석이가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 한마디에 재희의 눈물이 터졌다. 바닥에 앉은 재석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52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이 고백이 자신이 알던 모든 것에 밑면을 뒤집고 있었다. 재상 위의 향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용복의 영정 앞에서, 그 연기 속에서 박순부는 여전히 서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향이 다 타도록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재상 앞에 그렇게 5사람이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재석, 그 옆에 말없이 앉아 어깨를 받치고 있는 재홍, 눈물을 닦고 서 있는 재희, 뒤에서 멍하게 서 있는 재민, 그리고 여전히 반듯하게 서 있는 박순분. 미숙은 구석에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폭로가 쏟아지는 동안 한마디도 못했다. 해야 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이 자신이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이 집안의 일이었다. 50년 된 이야기였다. 그 두께 앞에서 미숙은 그냥 조용히 있었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래서 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산은요? 재민아. 네. 지금 내 형이 젖골인데 유산 얘기부터 나오냐? 재민이 굳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해. 단 3글자였다. 그러나 재민은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 3글자만으로 이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제압했다. 제이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앉으세요. 괜찮아. 앉으세요, 제발. 순분이 잠시 멈추더니 자리에 앉았다. 제이가 옆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다. 순분의 손이 생각보다 차가웠다. 한참 만에 재석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흐트러진 얼굴이었다. 이용복의 장남으로서, 이 집의 기둥으로서의 재석이 아니었다. 그냥 무너진 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응. 어머니는 저를 제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키우셨잖아요. 그래. 왜요? 순분이 재석을 봤다. 내가 아기였으니까. 아기한테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 순분이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내가 자라면서 어쩔 수 없이 정이 들었어. 그게 미웠어. 그 정이 드는 게 나는 싫었어. 근데 정이 들어버렸어. 그러니 어떡하니? 재석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다. 어머니, 울지 마. 다 컸는데. 그러나 순분의 목소리도 조금 떨렸다. 제이가 그것을 느끼고 어머니 손을 더 꼭 쥐었다. 재홍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 알고 있다는 걸요? 몰랐겠지. 아니, 알았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자기 편한 것만 알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한테 따지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요? 순분이 잠깐 창밖을 봤다. 어두운 창. 겨울밤이었다. 한 번, 딱 한 번 했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잘 키우면 되잖아. 그 말이 끝이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다. 잘 키우면 되잖아. 그 5글자 앞에서 아무도 아무 말도 못했다. 재민이 이번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요? 저는요? 제이 누나, 재홍이는요? 어머니 자식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버지는 평생 형한테만. 그래, 알아. 재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어머니, 저는 어릴 때 왜 아버지가 형한테만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제가 부족한 건지. 그게 제 평생의 상처였거든요. 순분이 재민을 봤다. 재민아, 너 잘못한 거 없어.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재민이 눈을 꾹 감았다. 그 말 한마디가 50년 가까이 쌓인 무언가를 건드렸다. 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이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순분이 딸을 봤다. 억울한 것보다 허탈한 게 더 컸어. 이 남자가 죽고 나서도 유언장으로 이 집을 쥐고 있으려 하더라고. 그게 더 기가 막혔지. 재석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유 원장은 재석아, 네. 너한테 유산을 주는 게 맞고 안 맞고는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야. 재석이 입을 다물었다. 내가 오늘 한 말은 유산 때문에 한 게 아니야. 너희가 서로 아버지 유산 가지고 싸우기 전에 먼저 이 집에 있었던 일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거야. 그게 이 집 진짜 역사니까. 재홍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오늘 이 말 하시려고 한 달 동안 혼자 준비하셨죠? 순분이 막내를 봤다. 그래. 힘드셨겠다. 힘들지 않았어. 오히려 홀가분했어. 정말요? 응. 45년 동안 무거웠던 게 내려지는 것 같아서. 재홍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에서 무언가가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자식들이 하나씩 어머니 옆으로 왔다. 제이가 먼저 어머니 손을 잡았고, 재민이 소파에 어머니 옆에 붙어 앉았고, 재홍이 차를 끓여왔다. 재석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왜 무릎을 꿇어?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많이 소홀했어요. 아버지만 봤어요. 그게 이제야 이해가 돼요. 순분이 재석을 바라봤다. 소홀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 그래도요. 그래도 소홀한 거 맞아. 재석이 작게 웃었다. 눈물을 닦으면서 나온 작은 웃음이었다. 순분도 그것을 보고 가볍게 입술 끝을 당겼다. 그 밤 자식들은 아무도 일찍 가지 않았다. 미숙이 남은 제사 음식으로 국을 데웠다. 재민이 밥을 퍼왔다. 제이가 상을 닦았다. 재홍이 차를 더 끓였다. 재석은 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그 음식들을 먹었다. 처음으로 이 밥상에서 아버지 이용복의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순분이 말했다. 재석아, 네. 유 원장은 법대로 처리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면 그게 아버지 뜻이야. 재석이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대신 하나만. 뭐든지요. 너희 형제들 사이에 이 일로 금이 가면 안 돼. 유산은 아버지 거지만 너희는 어머니 자식이야. 알겠어? 재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재민이 낮게 말했다. 형, 내가 아까 유산 얘기 먼저 꺼낸 거는 알아, 됐어. 그 짧은 교환이 50년의 서먹함보다 더 많은 것을 풀었다. 제이가 어머니 등을 살살 두드리며 물었다. 어머니, 이제 좀 홀가분하세요? 응.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분이 잠깐 생각했다. 그냥 살지. 이제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라는 게 뭔데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제이가 픽 웃었다. 어머니, 그거 진짜 어머니 것이 맞아요. 딱 어머니. 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나서도 멀쩡하신 것도. 순분이 창밖을 봤다. 멀쩡하지 않아. 그냥 오래됐어. 오래된 상처는 지독하게 아프다가도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려. 그냥 흉터야. 흉터는 아프지 않아. 그 말이 방 안에서 조용히 가라앉았다. 밤이 깊었다. 자식들이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했다. 재민이 먼저 일어나면서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한마디도 못했지만 그 손이 모든 것을 말했다. 제이가 포옹을 했다. 재홍이 마지막으로 어머니 방을 들여다봤다. 어머니, 주무세요. 그래. 저 자주 올게요. 그래 와. 재석과 미숙이 마지막으로 나갔다. 재석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한 번 더 돌아봤다. 어머니. 왜? 저 어머니 아들 맞죠? 순분이 잠깐 멈췄다. 맞아. 감사해요.
순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혔다. 혼자 남은 순부는 다시 재상 앞으로 갔다. 이용복의 영정 앞에 향을 하나 더 올렸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당신은 내가 오늘 1월이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대답이 없었다. 당연히. 45년 동안 내가 참은 거 아니에요. 내가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 차이 알아요? 영정 사진이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 순부는 마지막으로 향해 합장을 했다. 잘 가요. 그 두 글자에는 증오도, 그리움도, 슬픔도 없었다. 그냥 끝이었다. 50년의 끝. 순부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겨울밤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다. 그러나 방 안 공기와 섞이면서 이상하게도 따뜻해졌다. 그녀는 창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를 한번 보았다. 그리고 촛불 쪽으로 가져갔다. 불이 옮겨 붙었다. 종이가 탔다. 작은 불빛이 일었다가 꺼졌다. 재떨이 위에 재가 됐다. 45년의 증거가 연기가 됐다. 박순부는 그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주 길고 조용한 숨을 내쉬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그 집 안에서는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밤 박순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등을 바닥에 붙이고 잠을 잤다. 긴장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잤다. 그것이 이 여자의 진짜 자유였다. 마지막까지 감동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